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제 3강 누가 이야기할 것인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소설의 소재를 찾아가지고 소설의 소재에 살을 붙여서 또 이제 줄거리를 만들고 이걸 아웃라인이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주제를 생각하고 이 주제에 따라서 아웃라인을 확장하고 변형하고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누가 이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그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야기를 할 것인가, 소설 속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술자, 나레이터라고 하죠. 서술자가 있는데 어떤 소설은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인물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소설은 소설 속의 인물을 또는 그녀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 그러니까 크게 서술자는 이야기 속의 서술자와 이야기 밖의 서술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안의 서술자라는 것은 나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잖아요. 이야기 속에 등장하면서 내가 겪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내가 겪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또 알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를 1인칭 주인공이라고 하고, 또 내가 주인공 이야기를 전해주는 역할을 했을 때는 또 1인칭 관찰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인칭 서술자는 보면 나가 등장해서 나가 주인공이거든요. 이 소설 속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을 수도 있고 1인칭 관찰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나가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이야기 속의 서술자입니다. 나는 금세 어디서 묵은 빈문서라도 불쑥 붉어져 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 애초에 허물은 그 빌어먹게 비좁고 음습한 단칸 오두막 때문이었다. 묵은 빚이 붉어져 나올 것 같은 불편스러운 기분이 들게 해오는 것도 그랬고, 처음 매점을 뒤바꿔 하루 만에 다시 길을 되돌아갈 작정을 내리게 한 건 역시 그러했다. 하지만 내게 빚은 없었다. 노인에 대해선 처음부터 빚이 있을 수 없다는 떳떳한 처지였다. 이런 경우에는 나가 이야기를 전해주잖아요. 이렇게 나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전해주면요, 나의 내면이라든가 나의 생각들을 독자들에게 다 잘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독자들에게도 공감을 얻고 또 소설을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데, 독자들에게 가장 독자들로 하여금 소설의 주인공이 동일시를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독자들은 일단 그 이야기를 신뢰하게 되거든요. 믿을 수 있게 되고 나의 심리를 잘 파악을 하고 나에게 동조하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소설을 쓸 때는 1인칭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 쓰고 서술자로 쓰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소설을 쓰는데 이 이야기 속의 서술자 1인칭 소설로 쓰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1인칭으로 쓰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이야기 속의 서술자는. 왜냐하면 나는 나한테 일어난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교실 안에 있으면 교실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고, 또 나에 대해서 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좀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거든요. 1인칭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 속의 서술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이야기 밖의 서술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서 소설의 주인공들을 말 잘못했습니다. 그는, 영희는 이런 식으로 주인공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전해주죠. 이런 것이 3인칭, 그러니까 이 소설을 3인칭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설의 서술자들은 1인칭, 이야기 속의 서술자나 아니면 이야기 밖의 서술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있으면,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3인칭 소설인데, 이런 경우는 3인칭 소설에서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는 것은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는 걸 작가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모든 등장인물의 내면도 알 수가 있고, 작가가 그 어떤 사건에서 관찰도 할 수 있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작가가 다 알고 있어서
친절하게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 등 뒤에는 탈실로 짠 감색 고깔 모자를 귀 밑까지 눌러 쓴 대단히 실용적인 사람이 창문 쪽에 앉은 살찐 젊은 여자에게 몸을 기댄다. 이거는 이제 관찰을 한 거잖아요. 그녀는 검은 얼굴에 분을 허옇게 바르고 있다. 그는 창문 유리에 이마라도 대야 되겠다는 듯이 몸을 쑥 뻗고 창밖을 내다본다. 여자는 가슴이 답답하다. 남자의 왼쪽 어깨 쪽지가 그녀의 앞가슴께를 짓누르고 있다. 그러나 남자는 별로 불편한 기색이 없다. 여자도 잘 참는다. 이거 보세요. 이 이야기를 서술자는 이 모든 정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밖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야기 안에 모든 상황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3인칭 소설 중에서도요. 원래 이제 3인칭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밖의 서술자를 썼을 때 이 서술자가 모든 등장인물의 내면을 다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등장인물 중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만 서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봐보세요. 후배를 들인 다음 날 그녀는 까치발을 선 채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화장을 했다. 후배는 죽은 듯 누워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후배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그대로 집을 나섰다. 잠든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것만큼 야박한 일도 없을 듯 싶었다. 그녀는 어수선한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회의를 마친 뒤 집에 돌아왔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깨끗하게 정리된 원룸 안에는 후배가 자신의 가방과 함께 언제 어디로든 배달릴 수 있는 택배처럼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안 계셔서 인사하고 가려고요. 그녀는 신발장 앞에서 어정쩡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래, 그럼 잘 가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것은 이 소설의 등장인물이 둘이잖아요. 후배하고 그녀 두 사람인데 그녀의 마음속은 다 알고 있고 그녀 마치 서술자가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녀의 입장에서 서술을 합니다. 이런 거 우리는 선택적 전지의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3인칭 소설은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두 가지만 배웠죠. 전지적 작가 시점을 하나 배웠고 그리고 이제 작가 관찰자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등장인물의 내면을 전혀 모르고 등장인물의 말이라든가 행동을 통해서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사건을 전달하는 거. 그건 작가 관찰자. 여러분들이 황순원의 소나기 그것은 대부분이 작가 관찰자의 시점으로 쓰이고 있죠.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말 잘못했어요. 작가 관찰자의 시점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런 전지적 시점 말고요. 등장인물들이 소설 속에서 많이 3인칭으로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선택적 전지의 시점인데 이런 선택적 전지의 시점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그 인물의 내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그 주인공과 동일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동일시를 주인공에게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1인칭 시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주인공에 대한 외면을 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주인공 행동이라든가 주인공 외면을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소닷컴을 쓰면서 이 소리소닷컴에서 주인공이 이러이러한 인물이었는데 이러이러한 인물로 변했다. 이 변하는 모습을 독자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쓴다면 그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 밖의 서술자 선택을 해서 3인칭 밑에 있는 부분 선택적 전지의 시점으로 이 소설을 써 나갔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플롯짝이 들어갑니다. 플롯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소설의 설계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설의 설계도다.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줄거리 소설의 스토리라고 하면 이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에서 소설의 주제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의 순서를 좀 바꾸는 거예요. 근데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독자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힘입니다. 바로 플롯이. 여러분들이
어떤 소설을 읽을 때나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도저히 중간에서 그칠 수 없다.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지?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런 것은 바로 소설 플롯이 굉장히 소설이나 드라마의 플롯이 아주 잘 짜여진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강력한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굉장히 매력적인 주인공이 있어요. 매력적인 주인공 혹은 또 공감이 가는, 독자가 공감을 느끼는, 공감이 가는 그런 주인공이 있어요. 그런 다음 이 주인공에게는 목표가 있죠. 이 목표가, 주인공의 목표는 아주 주인공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소설에서 주인공의 목표가 있는데 그게 쉽게 달성된다. 이러면은 그 소설이 되질 않겠죠. 이 소설 속에서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어떤 목표가 있고, 그리고 목표가 있으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 있어서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 사회 제도나 문화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 또 하나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죠. 이런 것이 장애물인데 어떤 주인공이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데 장애물이 자기를 방해해요. 장애물 방해하면 마음속에 갈등을 느낍니다. 이랬을 때 갈등이 심화되면서 점점점 위기가 고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좋은 소설의 플롯이고, 이 소설이 끝나면서 독자들은 거기서 어떤 그 결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어떤 의미를 느끼게 됐을 때 이것은 플롯이 참 좋은 플롯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플롯 구조는 되게 발단과 전개, 절정 및 결말 이렇게 나누어지죠. 근데 이제 발단에서 전개로 넘어가고 이 전개에서 위기가 점점 증폭되는데, 발단에서 전개로 넘어가는 그런 대목을 플롯 포인트라고 합니다. 플롯 포인트라고 하고, 이것을 돌아갈 수 없는 문이라는 표현을 해요. 도어웨이라고 하죠. 돌아갈 수 없는 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 발단 부분에서 대부분의 소설 속의 인물들도 우리 현실의 인물들처럼 뭐 변화를 싫어해요. 그리고 안정된 그냥 현재 상태를, 현재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어찌할 수 없이 이 주인공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계기가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돌아갈 수 없는 문이라고 하거든요. 가령 어떤 사람이 공원을 산책하다가 무슨 살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게 너무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 죽이고 숨어 있다가 이제 그 살인자가 지나가니까 자기가 막 도망쳐 왔거든요. 너무너무 허겁지겁 도망쳐 와가지고 이제 운동화를 한 짝 거기다 떨어뜨리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운동화를 한 짝 떨어뜨리고 왔는데, 이 인물은, 우리는 누구나 그러겠잖아요. 이제 살인사건을 목격자가 된다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목격자가 됨으로써 이 위험을 느끼잖아요. 자기 신변에. 혹시 저 살인자가 나를 알고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또 그런 걱정에서부터 또 내가 뭐 거기서 살인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계속 경찰서에 불려다니면서 뭐 증언을 하고 또 이런 일이 휘말리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선뜻 이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그 주인공도 그냥 그러려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 딱 밖에 나가봤더니 현관에 자기 운동화 한 짝이 그대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자기가 그 공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사건 속으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사건 속으로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것을 돌아갈 수 없는 문에 들어가서 점점 위기가 고조되다가,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 또 돌아갈 수 없는 뭔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내려야 돼요. 결정과 선택을 내리고, 그런 다음 그것이 폭발하고, 그런 다음 결말에 이르는, 이것이 바로 이제 플롯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발단 부분에서는 되게 소설에서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그 인물을 소개를 하는 것, 인물이 소개가 되고 또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좀 일어날 것 같다,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면서 이제 발단이 시작이 되죠. 그런 다음 이제 그 돌아갈 수 없는 문을 들어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 이제 그 전기 부분에서는 그 이야기가 점점점 막 위기가 증폭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갈등이라고 하는 갈등이 그 자기 누구와 갈등이 됐던 그 갈등을 막 느끼면서 원래 갈등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똑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 A와 B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A와 B가 서로 대등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위기감, 갈등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갈등을 느끼고 위기가 점점 증폭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절정 및 결말에 도달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건의 재배열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스토리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됐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됐는데 이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어쩌겠습니까? 처음 시작하자마자 독자들을 딱 사로잡아야겠죠. 그래야지 계속 소설을 읽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 속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건, 흥미로운 이야기를 딱 앞에다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함으로써 독자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까? 흥미진진하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재배열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플롯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롯을 짤 때는 아까 그 건물의 설계도라고 했잖아요. 설계도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웃라인에서 미처 고려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그 속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그 속에 들여 넣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소리소닷컴이라고 하는 소리를 쓰게 되었을 때, 와, 그 소재가 소리라고 하는 것이 자연계 어디에 존재하는데 이 소리를 찾아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소리가 자연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있는, 얼마나 근거가 있는 것일까? 거기도 좀 그걸 알고 싶었어요. 나의 어떤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상상이 터무니없으면 그냥 그건 환타지에 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때 그것은 좀 어떤 좀 가치 있는, 좀 더 가치 있는 소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리를 전공하는 그런 공대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주거리를 가지고 소설을 써보려고 하는데, 뭐 소리라고 하는 것이 좀 뭐 자연계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교수님이 만일 소리가 존재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만일 소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간은 뇌일 것이다. 이렇게 팁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소리를 인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소리를 듣고 그 다음 뇌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원래 소설을 설소라고 하는 그 지점을 좀 환상적인 그런 장소로 이제 쓰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인간은 뇌에 소리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정말 이건 좋은 소설이 되겠는데? 이렇게 감이 딱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간 뇌를 소리소가 있는 장소를 인간 뇌라고 설정을 하고 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논리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였어요. 만약에 소리가 자연계의 어떤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내가 가서, 주인공이 가서 그 소리를 듣고 그동안 내가 몰랐던 소리를 찾아낸다. 물론 좀 이런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소리가 나의 뇌에, 주인공의 뇌에 남아있다면 주인공이 그럼 자기 뇌에 들어있는 그런 소리도 못 들었단 말인가? 이런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나. 그 소리가 남아있는 장소를 뇌라고 하고 싶은데 이런 논리적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서 이제 소리에 대한 책들을 많이 좀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해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소리의 가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귀로는 많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큰 소리에 가려서 작은 소리를 못 듣고 또 가까운 소리에 가려서 먼 데에서 있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이런 것이 소리의 가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리는 나에게 들어와 있을 수도 있지만 소리의 가면 현상 때문에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풀리고 나니까 그 부분을 잘 좀 보충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말 부분 아이디어도 생각이 났습니다. 결말 부분에 아까 사내는 끊임없이 유혹을 느낀다. 그 다른 사람과 비밀을 알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말 부분에 이런 식으로 어떤 상상력을 확장해 봤습니다. 만약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귀로 들어와서 뇌를 거쳐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라면 우리가 그러면 발화를 할 때는 어떨까? 말을 할 때, 발화를 할 때는 이 발화하기 전에 먼저 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다음에 이 발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뇌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발화되기 이전의 상태, 이런 소리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결말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인공에게 마지막에 계속 유혹이 시달리는데 마지막에 발화되지 않은 소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일이 오면 어떨까? 라고 하는 걸 끝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설을 끝내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자, 발단 부분. 제일 먼저는 이것이 발단에 독자들을 딱 사로잡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찾아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걸 제일 먼저 잡습니다. 그걸 안에 제일 먼저 넣었어요. 그래야만 독자가 무슨 소리를 다 찾는다는 거지? 하고 호기심을 갖게 될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년의 사내가 회사가 합병되리라는 말을 동창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왜 소리를 찾아내려는 생각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로 해명을 하는 것이죠. 중년의 사내가 회사가 합병되리라는 말을 동창에게 전한다. 그 말은 부장에게서 나왔으나 사내는 회사의 기밀을 누설했다는 누명을 쓰고 실직을 당한다. 사내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떠올리며 어디엔가 소리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사내는 부장의 소리를 찾아 누명을 벗으려고 소리에 관한 사이트를 찾아 인터넷을 뒤진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사이트를 발견하고 접속하기 이렇게 되는 것이, 사이트를 발견하는 것이 돌아갈 수 없는 문을 걷는 것이죠. 들어간 것이죠. 소리소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발견하고 접속한다. 사이트의 관리자와 이메일을 주고받는다. 사내는 그 자이트의 관리자를 만나 신과학이라는 연구 분야를 알게 된다. 사내는 유체 이탈을 통해 소리가 모여있는 장소로 이동한다. 자신은 뇌였습니다. 자신의 편인 줄 알았던 동료들이 자신을 질타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 동료들이 질타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고되면서 자기 혼자 좋게 해고되면 그만이지 동료들까지 끌어들인다고 한다. 그럼 비열하다, 비겁하다. 이런 동료들이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찾고자 했던 소리를 그리고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소리가 술자리에서 부장의 말인데 그 술자리에서 부장의 말을 찾았는데도 우울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동료들을 믿고 했는데 동료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굉장히 미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동료들이 자기를 자신을 질타하는 그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에게 관리자가 고양이 소리를 찾아보라고 권합니다. 고양이 소리를 들으면은 약간 그 위안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또 이제 고양이 소리를 찾아서 가다가 어머니의 그리운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그리운 음성을 듣는데 거기에서 어머니에게 전 남편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때 그 소리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어머니의 장례식 날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는 소리가 그 소리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는 극도 피곤을 느끼며 이곳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한다. 그때 아내의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내는 독실한 이제 카톨릭 신자죠. 그 아내의 기도 소리,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듣고 그 기도 소리에 위안을 느끼면서 이제 아내의 소리를 찾아보는데 뜻밖의 아내 친구하고 전화를 통해서 아내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말은 사내는 어둡고 회의적인 사람으로 변모를 하고 사내는 끊임없이
그러면서도 숨겨진 소리에 대한 유혹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발화되지 않은 소리를 찾지 않겠냐는 메일이 도착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사내라면, 여러분들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플롯을 가지고 소설을 쓴다면 쉽게 소설을 쓸 수가 있겠죠.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소설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설을 쓰려면 먼저 소재를 찾아야겠죠.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소설을 쓸 거야. 소설을 쓴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 좀 살을 붙여서 아웃라인을 만듭니다. 1차 아웃라인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또 아웃라인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쓰려고 하는 소설의 주제는 뭘까? 이 주제를 좀 구체적으로 설정한 다음에 이 자기가 만든 아웃라인에다가 거기에 없어도 이야기를 또는 인물을, 사건을 삽입을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주제에 맞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웃라인, 줄거리가 완전히 완성이 되면 그런 다음에는 그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누가 이야기를 하게 할 것인가? 이야기 아는 소설자, 나한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주인공을 그는, 사내는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야기 밖의 소설자를 쓸 것인가? 이야기 아는 소설자를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나서 그 아까 아웃라인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그 촘촘한 논리, 부족한 논리 이런 것들을 부족해서 이런 아웃라인 작성이 되면은 그런 다음에는 이 아웃라인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흥미가 있을 것인가? 독자의 가장 흥미가 있을 부분을 앞으로 이야기를 배치를 해서 그 독자로 하여금 계속 그 소설들을 읽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소설의 밑그림, 소설의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 여러분들 강의들 듣고 나서 소설 한 편 쓰실 수 있겠어요? 뭔가 여러분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웹툰 작가가 되든지 드라마 작가가 되든지 아무튼 재미있는 어떤 소설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렇게 소설 쓰기를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이 소설을 읽을 때 좀 더 재미있게 작가는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걸 의미도 파악하면서 또 소설을 읽을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또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